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사태, 이해관계의 충돌과 아세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서 여당인 전국민주연맹 NLD의 지도부 전부를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총권이 민 아웅 hlaing 총사령관에게 넘어갔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연금에서 풀려난 여당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시의회를 결성했고 민주화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에 의한 군부의 유혈 진압이 이어지면서 4월 3일 기준으로 557명이 사망하고 3,000명 넘는 인원이 구금, 체포 등을 당하고 있는 최악의 사태를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번 사태가 쿠데타가 아니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헌법에 따라서 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지난 2000년 11월 8일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이것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서 미얀마 헌법 40조에 명시된 대로 국가 해체나 주권 상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 이 군부의 임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부가 이렇게 소수민족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금권 선거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다수, 거의 모든 국민들은 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고 있고 수치 여사가 금권 선거라든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군부는 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유혈 진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군부가 무리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한 그 배경은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가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때 독립 당시에 이제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었고 소수민족들이 내전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사실 좀 어지러웠고요. 군부는 이것을 핑계로 해서 1962년, 1988년, 2007년 세 차례의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정권이 이어지니까 서방이 심하게 이제 경제 제재를 하게 되었고 서방의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서 균형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민주화를 이제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민주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군부가 안전장치로 마련한 것이 2008년에 도입한 미얀마 헌법입니다. 이 미얀마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의석의 25% 그리고 국방, 국경, 내무장관 가장 중요한 세 개 부처의 장관 그리고 미얀마의 최고 행정기구인 국가안보평의회의 의원 총 11명인데 그중에 6명을 군사령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즉 이 군대가 모든 것 사실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가 2015년에 최초의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갖게 되니까 이 헌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개정의 사실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군부가 지정할 수 있는 의석을 5%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당연히 군부가 거부권을 발동해서 개정안이 이제 폐지가 됐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11월 선거에서 이제 선출 가능한 의석의 83%를 NLD가 휩쓰게 되니까 이제 올 3월에 있는 의회에서 이번에 진짜 개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군부는 지난 50여 년 이상을 갖고 있던 어떤 군부의 통치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위기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올 7월이 hlaing 사령관이 만 65세가 되는 때인데요. 이 공식적으로 뭔가 자기가 통치권을 좀 이어가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욕심도 좀 있었다는 관측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미얀마 임시국회의 대표당과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국제사회의 지원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강력한 입김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0여 년 동안 군부 통치를 이어오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군부는 누구와 손을 잡을까 보다가 바로 위에 있는 이웃인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미얀마는
중국이 이제 동남아 내륙을 통과해서 벵골만 그리고 인도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핵심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해양 실크로드, 그러니까 일대일로 중에 해양 실크로드를 담당하는 관문이기도 하고요. 원유 수송로에서 미얀마가 차지하는 위치는 거의 절대적이죠. 네, 그래서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얀마에 해군 기지도 2개나 건설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수십 년 동안에 사실 미얀마에게 있어서 중국은 무역, 투자, 개발 원조, 인프라 건설 모든 면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압력을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제 서방이 개입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중국에 이어서 예를 들면은 미얀마가 무기를 수입하는 2위 국가가 되는 등 미얀마 군부와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이 이렇게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니까 미국은 이걸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2011년에 미얀마가 이제 표면적이지만 과도적 민주화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니까 곧바로 아시아 회귀 전략, 그 피보트 아시아 정책을 들고 이제 미얀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고속 성장하고 있는 미얀마 경제와 뭔가 협력을 할 필요성도 있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필요성은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중국이 인도양 곳곳에 항만이라든지 군사시설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해상 출구를 봉쇄해야 될 필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2011년 이후에 10년 남짓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이제 그래서 미얀마 이 사태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 제재에도 돌입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큰 힘을 발휘해줘야 될 곳은 유엔인데요. 정작 유엔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하고 계시다시피 유엔은 이제 5개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인데 그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의 뒤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월 2일에 의사장 성명 발표를 할 때 있어서도 군부를 규탄한다든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성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이게 그 작년 시리아 사태 때랑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유엔은 이제 제7조에 한 국가의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유엔이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R2P 원칙이라는 걸 사실 마련하고 있는데 그 조치가 실효적으로 발동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얀마의 무역은 중국이 33%, 그 다음에 나머지를 동남아 국가들이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 국가를 합하면 무역의 90% 이상이 다 설명이 되는 거고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또 돈줄을 쥔다고 미얀마 국가 자산 뭐 10억 달러, 미얀마 군부 재산에 대한 핀셋 제재 이런 것들을 다 단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미얀마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크고 오히려 서방에 대해서 뭔가 이제 오픈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다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이처럼 그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얀마. 근데 미얀마의 이 사태의 해법을 미얀마가 속해 있는 지역 기구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세안은 원래는 내정 불간섭 원칙이 있어서 회원국 내부 또는 회원국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최근 아세안 사태 해결하기 위해서 3월 2일에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이 외교장관 회의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아세안은 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현재 지금 이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 아세안 정상회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아세안도 10개 회원국 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세안 회원국들 중에서도 친중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친중이 아닌 국가들 이렇게는 나뉘어 있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세안 입장에서 미얀마의 민주정부, 원활한 시장경제가 작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2008년에 발표한 아세안 헌장 2조에 따르면 아세안은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이러한 원칙을 아세안 공동의 가치, 그다음에 아세안 작동의 원칙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미얀마 사태를 아세안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고 사태 해결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2025년까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의 실현을 통해서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이런 거대한 목표 달성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내에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가세해서 어떤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펼쳐져서 파워게임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세안으로서는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UN 쿼드 외교장관회의 또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의 역할이 거론이 되었고요. 지난주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푸젠성에 아세안 4개국 외교장담을 초청해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는데요. 그때 아세안을 통한 사태 해결은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그 외의 어떤 형태든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세안에서, 그러니까 미얀마 내에서 갈등의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해결 노력도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중재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탈레과 전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제안한 것처럼 아세안이 이제 현재 브루나이 국왕이 맡고 있는 의장 또는 사무총장이 중재에 나서거나 아세안 평화화해 기구가 있고요.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안보대화 등 이러한 아세안의 그 대화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대화의 플랫폼, 중재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중국과 함께 사실은 미얀마의 군부 자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세안은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외교 정책, 신남방 정책이죠. 신남방 정책은 사람과 평화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동남아 주요국의 민주화 후퇴가 한국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권 침해 국가들과의 협력은 국내적 명분이 약할 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때마침 한국은 2020년 1월부터 3년 임기로 UN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고 있는 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평화, 민주, 인권의 가치에 의거하여 결기 있는 외교를 추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미얀마 시민운동과의 연대, 그리고 인권 공공 외교를 확대하고 아세안의 외교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